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눈을 뜨니 낯선 하늘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생선 비린내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낚시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젖은 옷, 차가운 바닷물, 그리고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먼저 떠오른 건 한 가지 의문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속초바다. 분명 아들 준석이와 함께 시장에 갔었습니다. 오징어 순대를 먹고 닭강정을 먹고 그렇게 행복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 주말에 놀러 가요라고 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는 구조대원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9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매달 19일이었습니다. 통장을 보는 게 무서웠습니다. 미래안심 플랜 자동이체 12만 8천 원. 남편 보험도 아니고 제 적금도 아닌 낯선 이름. 아들에게 물어볼까 망설이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식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평생 자식의 숙제를, 자식의 미래를, 자식의 얼굴만 들여다보던 그 돋보기로 처음으로 제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먼저 이상하다고 소리쳤으니까요. 다음 날 보험사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입자 박윤희. 보장 내용 사망 시 3억 원 지급. 수익자 최준석. 제가 죽으면 아들이 3억을 받는 보험. 제가 언제 이걸 가입했을까요? 서명란에는 분명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기억이 없었습니다. 펜을 쥔 기억이,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객님, 본인 서명 맞으시죠? 직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대신 써줬을까요? 아니면 제가 잘 모르고 서명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생 걸어온 골목길이 처음처럼 낯설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들 준석이가 보였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이가 외출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윤희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했습니다.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이 거기 있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 리셋. 클릭했습니다. 엑셀 파일 하나.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플랜 YH. 윤희. 제 이니셜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사망 시 부채 2.6억 청산, 자녀 4천만 원으로 투자 재개. 예상 시점 6개월 내에. 방법 자연사 위장 가능한 시나리오 검토 중. 빨간 글씨들이 눈을 찔렀습니다.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문장. 보험금 3억 마이너스 부채 2억 6천만 순이익 4천만 원. 엄마 미안.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 사는 길이야.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새벽 1시에 눈을 떴습니다. 준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 수 있어요. 제발요. 한 달만, 딱 한 달만 더 주세요. 빚쟁이. 독촉. 절박한 목소리. 통화가 끝나고 준석이가 제 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윤희는 황급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준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자는 엄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이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놀러 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웃어야 했습니다. 어디로? 속초요. 시장도 유명하고 맛집도 많대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효도 한번 해볼게요. 속초, 바다. 사고치기 좋은 곳. 윤희는 알았습니다. 이게 그 시나리오라는 걸.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험약관을 출력했습니다. 녹음 버튼의 위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계약 강제조사. 보험 무효 처리. 손은 떨렸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자식인데 참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참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엔 제 마지막 문장을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속초로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오징어 순대도 먹고 닭강정도 먹었습니다. 준석이는 웃었습니다. 윤희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웃음은 달랐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석이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엄마 드세요. 피곤하시죠? 윤희는 마셨습니다. 오늘따라 커피가 유난히 쓴맛과 단맛이 잘 어우러져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감겼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파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뉴스가 나갔습니다. 살인미수, 보험금 사기. 준석은 경찰에 잡혔습니다. 윤희는 병원 침대에 누워 뉴스를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어떻게?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라는 걸. 사랑과 생존 사이에서 윤희는 생존을 택했습니다. 보험사 창구에 앉아 있는 동안 윤희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는 평범한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걷고 차들은 달렸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세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고객님, 계약서 확인하셨죠? 여기 서명란 보이시죠? 직원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분명히 박윤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필체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서명은 늘 히읗 받침이 길게 내려가는데 이건 짧았습니다. 이응 동그라미도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이거 제가 쓴 게 맞나요? 고객님께서 작년 2월 14일에 직접 방문하셔서 계약하셨습니다. 여기 CCTV 기록도 있고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흐릿한 영상 속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체형, 비슷한 옷차림. 하지만 얼굴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2월 14일이요? 윤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2월. 그때 뭐 했더라? 아, 맞다. 준석이가 엄마 병원 검진 받으러 가자고 했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했다고. 같이 가자고. 저 그날 병원 갔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혹시 그 전후로 보험 상담 받으신 적 있으세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잠깐. 그날 병원 가기 전에 준석이가 엄마 여기 잠깐 들르자고 했었습니다. 어디였더라? 빌딩 2층인가 3층인가. 보험 상담 좀 받아보세요. 노후 대비용으로 좋대요. 그때였습니다. 서류에 뭔가 쓴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준석이가 엄마 여기 이름만 쓰시면 돼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라고 했었습니다. 윤희는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돋보기도 없이 아들이 가리키는 대로 이름을 썼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보험인데요? 사망보험입니다. 고객님께서 돌아가시면 수익자에게 3억 원이 지급됩니다. 수익자가 누구죠? 따님이나 아드님이시겠죠. 여기 보시면. 아, 최준석 님이시네요. 준석이. 윤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죽어야 나오는 돈이란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망보험금이니까요. 직원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장례식 초대장이었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의 장례식을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계약 내용 좀 특이하세요. 특이하다니요? 보통은 질병이나 상해도 보장되는데 이건 오로지 사망만 보장돼요. 그것도 재해 사망. 질병 사망은 제외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꽤 높은 편인데 보장 기간은 짧아요. 5년 계약이거든요. 윤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년이요? 네. 5년 안에 사망하시면 3억 5년 넘으면 계약 종료되고 납입한 보험료의 70%만 돌려받으세요. 손해보는 구조예요, 솔직히.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가 이런 상품 권유했어요? 이거 완전 악성 계약인데. 고객님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권유했냐고요? 제 아들입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 계약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해지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지금 해지하시면 납입액의 30% 정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9개월 납입하셨으니까 한 30만 원 정도. 그럼 해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분증이랑 도장 가져오셨어요? 윤희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신분증은 있었지만 도장이 없었습니다. 도장을 집에 두고 왔네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오셔야겠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석이에게 전화할까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야, 너 엄마 죽이려고 보험 들었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나요? 아니,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준석이가 정말 노후를 생각해서 든 보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보험을 들겠습니까? 그런 일은 뉴스에서나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5년 계약, 사망만 보장, 수익자는 아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석이는 없었습니다. 윤희는 부엌에 앉아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준석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 친구 만나고 왔어요. 엄마는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았는데 오늘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석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을까요?
제가 오늘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에이, 엄마도. 제가 하겠다는데. 준석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 같았습니다. 어릴 때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하며 뛰어오던 그 아이의 웃음. 하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석이가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들이 정성껏 끓인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입맛 없어요? 아니야. 맛있어. 윤희는 억지로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준석이도 윤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윤희는 느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봤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 말할 순 없었지만 분명 예전과 달랐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응. 왜? 그냥.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세요. 건강검진도 받고. 건강검진. 그 말에 윤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작년에도 건강검진 받자고 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험을 들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멀쩡해.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윤희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준석이의 타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치는 걸까요? 새벽 1시. 타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 수 있어요. 준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절박했습니다. 한 달만요. 딱 한 달만 더 주시면 제가 꼭.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빚 독촉. 윤희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이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윤희 방 쪽으로. 윤희는 황급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척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준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얼마나 지났을까요? 1분, 2분, 아니,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윤희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아들이 정말로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내일부터 윤희는 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석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였습니다. 민원실 옆에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윤희는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윤희는 가방에서 보험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보험사에서 출력해온 것이었습니다. 이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더니 점점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거 어머니께서 직접 계약하신 거예요? 그게 제 아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아드님이요?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계약 구조가 이상해요. 사망 담보만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질병, 상해, 입원, 수술 등등 여러 보장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오로지 사망 하나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요. 보통은 10년, 20년 납입해서 그 정도 보험금 받는 건데 이건 5년 만에 3억이 나와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인 구조예요. 그럼 왜 보험사가 이런 걸 팔았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이런 계약은 보험사도 꺼려요.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일부러 사고를 만들 위험이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 특약 조항 보세요. 자살은 2년 내 보장 제외, 타살 및 사고사는 경찰 조사 후 지급. 이건 뭔가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들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저를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 보통은 가족 간 금전 문제가 있어요. 혹시 아드님이 빚이 있거나 사업 실패하신 적 있나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이는 2년 전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준석이가 신나서 엄마 이번엔 대박 날 것 같아 라고 했었습니다. 윤희도 기뻤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투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준석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윤희는 가진 돈을 다 줬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꺼냈습니다. 5천만 원. 전부였습니다. 이거면 되겠니? 고마워, 엄마. 꼭 갚을게. 하지만 갚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많은 빚이 생겼습니다. 준석이는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했습니다. 코인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엄마. 이거 대박 나면 빚 다 갚고 엄마한테도 효도할 수 있어. 하지만 코인은 폭락했습니다. 2천만 원이 500만 원이 됐고 결국 1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준석이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빚을 냈습니다. 이번엔 대부업체였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일단 이 보험 해지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드님과 조금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둔다니요? 제 자식인데요. 변호사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주는 사랑, 하나는 받는 사랑. 어머니는 평생 주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이 돼버려요. 엄마는 어차피 날 위해 뭐든 해줄 거야 라는 계산. 윤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낳은 아인데. 그래서 더 아프신 거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제발 조심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골목길이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흐린 날이었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준석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마트.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엔 밖에서 먹을까요? 제가 사줄게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서 먹자. 에이, 가끔은 밖에서 먹어야죠. 엄마 고생하시는데. 준석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어릴 때는 그렇게 예뻤는데 지금은. 윤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석아. 왜요? 너 요즘 힘든 거 있어? 준석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윤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왜요? 그냥 내가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빛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석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느낀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준석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윤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 방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준석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노트북이 거기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전원은 켜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마우스를 건드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리셋 마이너스 최종안. 윤희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봤습니다. 총 부채 2억 6천만 원. 1금융권 대출 8천만 원. 2금융권 대출 1억 2천만 원. 사채 6천만 원. 이자월 480만 원. 해결 방안. 일한 개인회생 신용불량 10년, 취업 불가 기각. 이안 파산 동일 기각. 3만 보험금 활용 엄마 사망 시 3억 수령 부채 청산 후 4천만 원 자녀 채택. 실행 계획. 시기 계약 후 1년 경과 시 자살 조항 회피. 방법 자연사 위장 낙상, 익사, 질병 악화 유도. 예상 일정 6개월 내 실행. 리스크 보험사 조사, 경찰 개입 가능성 완벽한 사고 연출 필요. 그 아래 더 끔찍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고혈압이 있다. 약을 바꿔치기 하면? 아니, 너무 명확하다. 산에 가서 넘어지게 할까? 아니, 목격자 위험. 바다가 최선이다. 속초. 관광객 많음. 사고로 위장용이. 윤희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면 전체를. 모든 페이지를.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글자들이 선명했습니다. 엄마, 미안. 하지만 이게 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엄마도 이해해 줄 거야. 엄마는 늘 날 위해 살았잖아. 이번에도 그래줘. 윤희는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로만 살 수 없다는 것. 이제 윤희는 박윤희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의 엄마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다음 날 아침 윤희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보험계약의 부당성, 설명 의무 위반, 그리고 가족에 의한 보험 사기 가능성. 모든 걸 적었습니다.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네, 여기요. 윤희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살인 예비 혐의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실행은 안 했잖아요. 그래도 계획을 세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예요. 일단 저희가 조사해 볼게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혹시 아드님이 이상한 제안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저희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윤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병원.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준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의심하는 눈빛. 그날 저녁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놀러 갈까요? 윤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어디로? 속초요. 거기 시장 유명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 구경도 하고. 바다. 속초. 엑셀 파일에 적혀 있던 그곳. 윤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좋지. 준석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거절할 줄 알았나 봅니다. 진짜요? 그럼 제가 예약할게요. 그래, 엄마 아들이 효도하겠다는데 뭘. 그날 밤 윤희는 경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 속초 갑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녹음기, 핸드폰, 호신용 호루라기, 그리고 유서 한 장. 만약 제가 죽으면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준석이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대요. 윤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68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이 얼굴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살아남을 거야. 윤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준석이가 운전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엄마, 음악 들을래요? 응, 좋지.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옛날 노래였습니다. 윤희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 준석이가 기억하고 틀어준 걸까요? 이 노래, 엄마 좋아하잖아요. 그래. 기억하는구나. 당연하죠. 엄마가 맨날 흥얼거리셨잖아요. 준석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마지막 효도를 위장하기 위한 연출이라는 걸. 2시간 후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기 시장이에요. 가볼까요? 시장은 북적거렸습니다.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오징어 순대, 튀김, 닭강정. 온갖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뭐 먹고 싶어요? 오징어 순대. 좋아요. 저기서 사 먹어요. 준석이가 윤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하지만 그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오징어 순대를 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윤희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준석이도 먹었습니다. 맛있죠? 응, 맛있다. 엄마, 사진 찍을까요? 준석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셀카를 찍었습니다. 윤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준석이도 웃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닭강정도 사 먹고 호떡도 먹었습니다. 준석이는 계속 웃었습니다. 윤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바다 보러 갈까요? 바다. 윤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응, 그래. 해변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기 해변에 있는 해수욕장 가보실래요? 거기서 보면 경치 진짜 좋대요. 모래를 둘러싸인 해변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렸습니다. 하얀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서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윤희는 시키는 대로 섰습니다. 바다를 풍경으로. 준석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여러 번 찍었습니다. 상쾌한 바다바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준석이가 따뜻한 커피를 주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몸에 한기가 느껴지고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낚시꾼이었습니다. 방파제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윤희를 보고 물속으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살았어요. 할머니, 구조대가 왔습니다. 윤희를 건져 올렸습니다.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물을 토해냈습니다. 숨 쉬세요. 숨. 윤희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준석이를. 방파제 위에서 창백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는 아들을. 경찰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낚시꾼이 말했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젊은 남자가 할머니를 물속으로 던졌어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준석이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준석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윤희는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날 죽이려 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살았다는 것에, 그리고 이제 끝났다는 것에.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기적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저체온증으로 위험했을 거예요. 물에 빠졌던 거예요. 아들 준석이가 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경찰이 와서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내 명의로 3억짜리 보험을 들었다는 것. 엑셀 파일에 엄마 사고사 보험금 3억 빚 청산이라고 적어놨다는 것.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 핸드폰에 저장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증거였죠. 경찰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예요. 아드님은 구속될 겁니다. 그래야겠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분노도 원망도 그리고 이상하게 해방감도 느껴졌죠. 다음 날 유치장에 면회를 갔어요. 창살 너머로 아들이 보였어요. 수척한 얼굴로 울고 있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한참을 보다가 물었어요. 준석아, 엄마가 너한테 뭐가 부족했니? 아니에요. 엄마는 최고였어요. 그런데 왜? 준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업 실패하고 투자 잘못해서 2억 6천만 원 빚이 생겼다고. 빚쟁이들한테 매일 협박 전화가 온다고. 3일 안에 안 갚으면 가족한테 간다는 말에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차라리 엄마를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준석이는 대답을 못하더군요. 준석아, 엄마는 말이야. 너 때문에 살았어. 내가 밥 먹는 거 보는 게 좋았고, 내가 웃는 게 행복했어. 근데 너는 엄마를 뭘로 봤니? 3억짜리 물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엄마는 말이야. 너 살리려고 죽을 수도 있었어. 근데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살고 싶더라. 처음으로.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이제 그만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어.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뒤돌아서며 말했죠.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 지금은 너무 아파서.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늘이 참 맑더군요. 준석이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죠.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준석이 어릴 적 그림 한 장. 엄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쓴 글씨. 그 그림을 한참 보다가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아직 버릴 순 없었지만 꺼내볼 수도 없었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걸었어요.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기만 했죠.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새 얼굴이네.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대답했어요. 멀리 있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할머니들 사이에 섞여 걸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군요. 일주일 후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기로 했죠. 재판장에 들어섰어요. 준석이가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판사님이 물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준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빚 때문이었다고. 갚을 방법이 없어서 죽고 싶었는데 죽으면 엄마가 힘들까봐. 차라리.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런 놈이 어딨어, 부모 은혜도 모르는 놈. 판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피해자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들이 전부였거든요. 밥을 굶어도 아들 학원비는 냈고 옷을 안 사도 아들 옷은 샀어요. 준석이를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아들이 사업 실패했을 때도 전 재산 5천만 원을 다 줬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잘 됐으면 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저를 3억짜리 물건으로 봤어요. 엄마가 아니라 빚 갚을 수단으로.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판사님, 저는 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낳은 아이니까요. 하지만 용서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요. 엄마. 준석이가 울먹였어요. 부탁드립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제 아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풀렸죠. 변호사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전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걸 선택하신 게 용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데 어머니는 달랐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인 집.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죠.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살고 싶다는 것.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아니, 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산책, 도서관 가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처음엔 혼자라는 게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윤희 씨, 자식 면회는 안 가세요? 아직은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자식인데. 그 말에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기 엄마 죽이려고 한 자식을 왜 만나? 내가 윤희 씨면 평생 안 봐.
그래도 엄마 마음이 어디 가겠어. 안 그래요, 윤희 씨? 윤희는 웃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마음 정리가 안 돼서요. 사실이었습니다. 가끔 준석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옷 입고 웃던 모습. 중학교 때 첫상 받고 엄마 나 1등 했어. 하던 모습. 하지만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바다에 밀어 넣으려던 그 손. 차가웠던 눈빛. 두 가지 기억이 싸웠습니다. 윤희의 머릿속에서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윤희는 한참 편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뜯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뜯었습니다. 엄마께 잘 지내시나요? 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거짓말이에요. 힘들어요. 매일 엄마 생각을 해요. 엄마가 해주시던 밥 생각도 나고 엄마 목소리도 그리워요. 근데 제일 그리운 건 엄마가 날 보던 그 눈빛이에요. 따뜻했잖아요. 제가 뭘 해도 날 믿어주던 그 눈. 근데 마지막에 본 엄마 눈은 달랐어요. 차갑고 무서웠어요. 그게 제일 아파요. 엄마, 전 정말 나쁜 놈이에요. 변명할 생각도 없어요.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전 엄마를 사랑해요. 진짜로. 그런데 그 사랑보다 돈이 더 급했어요. 빚쟁이들이 무서웠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엄마, 7년 후에 나가면 그때도 저 봐주실 수 있나요? 아니, 봐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가면 제가 돈 벌어서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그게 제 유일한 소원이에요.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준석 올림. 편지를 읽고 윤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운 것도 불쌍한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아직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7년 후 준석이가 나오면 어떻게 살아갈까? 빚은 여전히 남아있을 텐데 전과자가 된 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윤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됐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인생 이야기 쓰기. 자신의 삶을 글로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윤희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고 종이를 마주하니 단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박윤희입니다. 68세.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로 살려고 합니다.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습니다. 결혼 이야기, 아들 키운 이야기, 남편 잃은 이야기, 그리고 아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가슴에 쌓였던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윤희의 글을 읽고 말했습니다. 윤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담담하게 쓰실 수 있다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든요. 윤희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윤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을 배달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자식분들은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연락 안 한 지 10년 됐어요. 돈 문제로 싸우고 그 뒤로 윤희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뭐, 이제 익숙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유롭고.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윤희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해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준석이를 면회 가기로. 교도소 면회실. 창살 너머로 준석이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여위었습니다. 머리도 짧게 깎았고 피부도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준석이가 울먹였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아들을 봤습니다. 잘 지내니? 네. 제과제빵 기술도 배우고 있어요. 나가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는 건강하세요? 응, 나 건강해. 요즘 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 봉사활동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는 일. 보람 있더라. 준석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봉사를요? 왜 이상해? 아니요. 그냥 엄마가 나 없이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윤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서가, 엄마는 말이야.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그게 좋은 거야. 너한테 기대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거. 네. 근데 그렇다고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여전히 사랑해. 근데 이제는 나도 사랑해. 준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준서가, 나가면 뭐 하고 싶어? 저 빵집에서 일하고 싶어요. 여기서 제과제빵 자격증 따고 있거든요. 작은 곳이라도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윤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서가, 엄마가 너 나올 때까지 뭔가 준비해볼까 생각 중이야. 네. 무슨?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근데 내가 나와서 당장 돈 걱정하지 않게 엄마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걸 찾아보려고. 준석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 같은 놈을 아직도. 바보야. 엄마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번엔 달라.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발판만 만들어주는 거야. 그 위에서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윤희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행복하세요. 꼭요. 윤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 행복하려고 노력 중이야.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윤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재래시장. 여러 노점상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호떡 가게, 붕어빵 가게, 떡볶이 가게. 윤희는 한 호떡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호떡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호떡을 받아 먹으며 윤희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장사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뭐 어때요? 내 손으로 번 돈이 제일 떳떳하잖아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것보단 낫지. 그 말이 윤희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윤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희망 프로젝트. 1. 목표 작은 호떡 장사로 경제적 자립. 2.
기간 6년 준석이 출소 1년 전까지. 3. 준비물 호떡 레시피 연구, 장사허가, 초기 자본.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주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벌어서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준석이가 나왔을 때 엄마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젊은 손님이 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반짝였어요.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죠. 저만의 레시피예요. 2년이 흘렀습니다. 70세가 된 윤희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떡 장수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쉽지 않았어요. 68세의 나이에 호떡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부터 난관이었죠.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한테 3개월 동안 매일 가서 배웠어요. 윤희 씨, 호떡은 반죽이 생명이에요. 온도, 시간, 손맛. 이 세 가지 잊으면 안 돼요. 노트에 빽빽이 적어가며 배웠죠.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호떡을 만들고 싶었어요. 혼자 부엌에서 밤마다 연구했죠. 견과류를 더 넣어볼까? 시나몬 향을 더할까? 치즈를 넣으면 어떨까? 수없이 실패했어요. 타버린 호떡, 너무 단 호떡, 다 터진 호떡. 쓰레기통이 가득 찼죠. 하지만 3개월 만에 완성했어요. 윤희 할머니 특제 호떡. 일반 호떡보다 2배 두껍고 속에는 흑당 시럽과 견과류, 소금을 살짝 넣어 단맛을 더 깊게 만들었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고 먹으면 행복해지는 맛이었어요. 시장 자리를 얻는 것도 어려웠어요. 상인회 회장님을 찾아가 사정했죠. 회장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결국 구석진 자리를 3개월 임시로 받았어요. 감사했죠. 첫날 호떡 30개 중 10개만 팔렸어요. 둘째 날 15개, 셋째 날 20개. 천천히 입소문이 났어요. 저기 구석에 있는 할머니 호떡 진짜 맛있던데. 한 달 후엔 하루 100개를 팔게 됐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반죽 만들고 소 준비하고 시장에 나가서 오후 3시까지 장사했죠. 처음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부었어요. 밤마다 파스 붙이고 잤죠. 윤희 씨,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하면서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호떡 1개 2,500원. 하루 100개 팔면 순수익 15만 원. 한 달에 평균 300만 원 정도 벌었죠.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6개월 후 1,800만 원, 1년 후 3,600만 원, 2년 후엔 7,200만 원이 됐죠. 내 손으로 번 돈. 뿌듯했어요. 그 사이 준석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야, 요즘 호떡 장사하고 있어. 처음엔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내가 나올 때까지 돈을 모을 거야. 내 빚을 갚아주려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갚아야 해. 근데 새 출발할 때 조금 도와주고 싶어. 같이 힘내자. 준석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편지 받고 울었어요. 전 여기서 제과제빵 자격증 땄어요. 나가면 엄마 호떡 옆에서 빵 팔고 싶어요. 윤희 할머니 호떡 그리고 준석이 빵집. 정말 열심히 할게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죠. 3년이 지나자 윤희의 호떡은 시장의 명물이 됐어요. SNS에도 올라가고 맛집 블로그에도 소개됐죠. 4년째 되던 해 신문사 인터뷰가 왔어요. 68세에 호떡 장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뭔가요? 윤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 아들이 교도소에 있어요. 엄마를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들한테도 저 자신한테도요.
그 기사가 나가고 TV에도 나왔어요. 하지만 윤희는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껏 호떡을 구웠어요. 5년이 지나자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모였어요. 윤희는 시장 근처 10평짜리 작은 상가를 계약했죠. 간판에 이렇게 썼어요. 윤희네 호떡 그리고 빵. 준석이가 나올 자리를 준비한 거예요. 6년째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교도소 정문에서 준석이가 나왔죠. 34세가 된 준석. 윤희가 서 있었어요. 엄마, 왔니? 두 사람은 껴안지 않고 악수를 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윤희는 준석이를 가게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뭐예요? 우리 가게야. 내가 빵 만들 자리야. 엄마는 호떡, 너는 빵. 같이 하는 거야. 준석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알아, 근데 이번엔 달라. 엄마가 널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함께, 나란히.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가게를 함께 운영했어요. 새벽 4시, 윤희는 호떡 반죽, 준석이는 빵 반죽을 만들었죠. 준석이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처음엔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석이의 성실함을 보게 됐죠. 1년이 지나자 가게는 안정됐어요.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벌었죠. 준석이는 자기 몫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닫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윤희는 웃었어요. 응, 행복해. 전 엄마를 죽이려고 했는데. 준석아, 엄마도 이기적으로 사는 거야.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호떡 만드는 거 좋아하고 내 가게 있는 거 자랑스럽고 내 손으로 돈 버는 거 뿌듯해. 나 때문에 하는 거야. 준석이는 엄마를 봤어요. 74세.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맑았죠. 엄마 멋있어요. 2년이 더 지났어요. 가게는 번창했지만 윤희는 2호점을 거절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더 크면 행복하지 않아. 준석이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가게 단골 손님이었죠. 준석이의 과거를 알고도 괜찮다고 했어요. 결혼식 날 윤희는 준석이에게 편지를 줬어요. 결혼 축하한다. 엄마는 이제 너를 놓아줄 거야. 놓아준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너를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한다는 거야. 앞으로 힘들 때도 엄마한테 기대지 마. 부부가 함께 해결해. 엄마는 멀리서 응원할게. 엄마도 엄마 인생 잘 살게. 10년이 흘렀어요. 윤희는 86세가 됐죠. 가게는 준석이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어요.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어요. 준석이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왔죠.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친구들 많아. 복지관도 가고. 윤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갔죠.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서 석양을 보며 윤희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박윤희, 너 행복하니?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죠. 응, 행복해. 완벽하진 않았어요. 가끔 외롭고 몸도 아팠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 그 힘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데서 온다는 것. 윤희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윤희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자리는 바로 여기, 자기 자신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8세에도 70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윤희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